일단 단일화가 지금 굉장히 난항에 빠졌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이 저렇게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데도 대책이 없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책하고 계신데 유구무원입니다.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제가 당 지도부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의 중진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나누셨던 것처럼 이 단일화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생사의 문제다. 특히 개인의 생사의 문제나 당의 생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생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탐대시라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사람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이 지지율로 난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뭐 후보 단일화라고 지금 논의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김문수 후보자하고 한덕수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어저께 국회에서 만났던 모습 보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그걸 공개 회담을 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보다는 실망만 안겨드렸다. 저는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어저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사실 뭐 이 시간이 지나도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오늘이라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발 좀 이게 그 소화를 버리고 살신성의 정신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2차 회담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1시간 만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시청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어쩌다 또 생중계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는데 회담 내용이 참 무한 반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당에 입당도 안 한 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반복을 했고요. 또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본인과 단일화하겠다고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22번이나 말씀하셨다. 지금 일주일 동안 연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냥 무한 반복이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나 이거를 뭐 그 좋은 모습으로 평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워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 나누실 것 같았으면 두 분이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뭔가 좀 희망을 주는 모습이 되었어야 된다. 왜 그걸 공개하자고 했는지 도저히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 공개하자고 했을까요? 글쎄 저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셨기에 그런 얘기 하실 걸 공개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양비론적 입장에서 저는 사안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김문수 후보자께서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자께서는 속으로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꼭 후보 등록전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당원들께서는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께서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자를 저희들이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께 좀 더 솔직한 사과도 필요하다. 뭐 본인이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는 그거는 뭐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바깥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많은 당원들이 그래서 투표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들 의원총회 할 때도 절대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자는 정말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뭐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히 희한한 그 후보자가 있습니다만은 이 전과 사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요. 거짓말로 도배가 돼 있는 후보 아닙니까? 거기다가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그것도 권력형 비리 혐의입니다. 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전부 중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면 자기 거짓말한 거 다 면소 판결하도록 지금 재판을 하겠다,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한테 유죄 판결하면 그 판사를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탄핵하겠다 그러고
며칠 어저께인가요? 그 법도 그것도 청문회 한다고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렇죠. 예. 세상에 그렇게 한 나라는 제가 알아보니까 뭐 저기 어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한두 개밖에 없대요. 네.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필리핀에 뭐 두테르트인가 그런 사람하고 뭐 페루인가 뭐 어디에 그런 몇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탄핵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시점에 우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나쁘끌어서 국민들 앞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저께 네.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었죠. 예. 제가 요즘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들이 여기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손자들이 얼마나 또 귀여운지 네. 또 뭐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케이크 뭐 이렇게 해서 밥 한 끼 한다고 해서 식당에 갔다가 거기 갔는데 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숨어가지고 고개 돌리고서 식당 이 홀을 지나가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운데 막 얼마나 속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루 한시가 급합니다. 오늘이라도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래가면 30년이나 50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저는 선거법을 이 사람들이 고칠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요? 예, 선거법을 아예 고쳐서 영구 다수당이 되도록 하는 법을 얼마인지 만들 사람들이다. 네. 헌법재판소 자기들이 다 이게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명 임명 보류돼 있던 거 예, 취소시켜버리고 지명을 철회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지난번에 망언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보다 더한 사람 또 임명시키겠죠. 그게 뭐 판사가 아니죠. 그건 뭐 어디 완전히 뭐 공산당 하는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시키겠죠. 예. 그래 놓고 나서 모든 법률 완전히 위헌적인 법률 통과시키고 위헌이 아니라 그러면 끝입니다. 내가 위헌이 아니라 그러면 위헌이 아닌 거지. 뭐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할 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이게 이렇게 하고 있냐고 제가 뭐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답답한지. 막 너무너무 지금 그렇게 뭐 울분이 치솟아 오릅니다 지금. 의원님이 정말 속이 터지시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양비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양측의 모두의 입장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왜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나름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사실 뭐 김문수 후보자의 캠프에 있지도 않고 예. 또 뭐 그렇다 한덕수 후보자하고 뭐 캠프는커녕 전화 통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만난 적도 없고요. 그분하고 출마와 관련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지지 뭐 혹은 누구에 대한 뭐 불선호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김문수 후보를 찍었습니다. 저만 찍은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의 경우에도 저한테 의견을 물으면 김문수 후보자를 찍어야 된다. 그분이 단일화 한다고 해서 빅텐트 친다 그러니 저는 빅텐트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소신이 가장 확실한 분이 김문수 후보자더라.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우리가 빅텐트를 칠 수 있다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저기 당원들한테도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김기현이가 그거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다 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제가 김문수 후보자의 편을 서 있지 다른 사람의 편에 서 있겠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정말 제1세대 민주화 투쟁 그거 그렇죠. 하느라고 네. 감옥도 갔다 오셨고 안타깝게도 고문까지 당하셨던 그래서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도 소신과 철학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거기다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받았는데 보통 민주화 유공자 지정받으려고 난리들이고 그렇죠. 지정받으면 돈 받는다고 난리들이고 돈 더 올려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짜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그 민주화 유공자 지정받는 것이 명예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일인데 그분 지정받고서 나 돈 안 받겠다. 민주화 운동 보상금 안 받겠다.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이런 소신을 보였던 분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분 댁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그렇죠.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댁을 찾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청빈하게 사셨구나. 그렇죠. 예. 경기도지사를 2번 하시고 국회의원을 3번 하시고 거기다가 장관까지 하셨던 예. 그리고 뭐 학력으로 봐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분이신데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의 삶이 이렇게 청빈했구나.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오신 분이 이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말 좀 탁 틀어놓고 그냥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역시 김문수다라고 지지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저는 우리 후보 단일화의 문제가 아니라요. 본선 경쟁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후보 누가 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선에서 지면 끝인데요. 그래서 본선 경쟁을 높일 수 있는데 정말 멋진 그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 이걸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자가 약속을 좀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고 지금이라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덕수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사실 쉽게 동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분은 경선에 참여 안 했습니다. 우리 후보 경선에 한덕수 후보자 참여 안 했거든요. 그럼 공무원인데 참여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당에 그걸 빤히 아시면서 나중에 한덕수 후보자고 단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참여 안 한 걸 알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왜 참여 안 했냐 그러시면 그건 논리가 일관되지 않다. 저는 김문수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경선에 뭐 내부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김문수 후보자를 찍었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돈 3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분 재산이 등록된 지 한 10억인가밖에 안 된다 그러시는데 평생 가져온 삶의 라이프 스토리가 돈 버는 일 하신 게 아니거든요. 민주화 투쟁 현장에 계셨고 또 저기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 시절에 얼마나 폭압이 있었습니까? 그때 광장에 가서 문재인 실정 폭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고 그야말로 현장을 뛰셨던 분이시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것이 집 한 채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런 입장에서 큰 돈이시죠. 저는 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국민들께서 그 이상의 보상을 해드리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4월 27일 파이낸셜 뉴스 인터뷰한 걸 보면 5월 10일 전에는 단일화를 완료하겠다. 아예 날짜까지 못 박은 인터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가 어제 한덕수 후보자를 만났어 했던 얘기 중에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왜 경선에 그동안 참여를 안 했냐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실 거면 그거는 국민의힘 8강전 4강전 때 그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으면 당원들이 납득을 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정말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혹은 식당에 가면 물어보는 게 아니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데 저는 그래도 오늘까지는 희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의원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제 뭐 우리 김문수 후보자가 당연히 정통 법통을 가지고서 우리 당의 후보자가 되셨고 그 선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후보 교체론 이러면서 당헌상 규정이 어떻다느니 하는데 저는 당 지도부가 어떻게 추진하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인위적인 후보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반대할 겁니다. 이미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왜냐하면 이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법치 질서입니다. 이 이재명이라는 세력들은 인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면죄법을 만들고 이재명을 건드리면 전부 다 탄핵한다.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법을 만드는데 특검을 한대요. 자기만 건드리면서 특검한다 그러고 판사도 특검한다 그러고 검사도 특검한다 그러고 이번에 검사 징계법인가 며칠 전에 통과시켰는데 보니까요. 자기들이 법사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아마 본회의 통과시키려고 작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검사도 자기들 권력에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탄핵하는 거 말고요. 징계한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청도 하고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자기들 심지어 박범계 추미애 같은 그런 사람들 임명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권력 비리 이재명 만약 권력이 많이 탄생한다 그러면 그 권력 비리 조사하면 바로 징계해 버린답니다. 그런 법도 지금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법치라고 하는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마당에 이 김문수 후보자와 한덕수 후보자 사이의 아름다운 그 화합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를 1인으로 만들어내어야 그것이 세력의 연합을 만드는 것이지 뭐 한덕수를 할 거냐 김문수를 할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덕수와 김문수로 표상되고 있는 이 지지 세력의 연합,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거 아닙니까? 뭐 이동재 앵커하고 김기현이 합친다 이것이 아니고 이동재를 지지하는 분, 김기현을 지지하는 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가자는 건데 아니 이동재 후보자 따라가 버리고 김기현 따라가 버리고 이동재 후보자는 뭐 후보자가 되고 김기현은 나 출마 안 한다 이래 버리면 이동재 지지하시는 분만 투표에 들어가시는 거고 김기현 지지하는 사람들 에이 왜 저래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못 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후보 단일을 하자는 것인데 어떻든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법통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인위적으로 교체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으로 후보 단일화되는 건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 그건 단수화일 뿐인 것이지 후보 단일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선거를 뭐 어떻게 이기겠냐 그런 마음을 절절하게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그 중국에도 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에는 공산당 하나가 있고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하나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중국의 정당이 9개예요. 그 북한도 정당이 3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당이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게 이번이 기회다.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단일화 싸움하느라고 전혀 민주당을 막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진지 작전으로 하나씩 진지를 구축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좀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놓고 독재 정당 그러니까 중국에 9개의 정당이 있지만 공산당 하나만 나오는 것처럼 또 북한에도 3개의 정당이 있지만 조선노동당 하나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독재 체제를 갖춰놓고 보수 우파나 우리 또 국민의힘 같은 정당 계열은 거의 뭐 위성정당 수준으로 축소를 시켜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근데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본 후보를 등록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후보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자 측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단일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대선을 진다? 그럼 역사 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좀 무섭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말씀에 저는 사실 거의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아마 뭐 30년, 50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게 뭐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그 자유와 민주 자체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뭐 저기 일극 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극 체제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고요. 이건 독재 체제입니다. 이게 독재당이지 그게 뭐 일극 체제가 아니고 독재 체제입니다. 이재명 한 말만 하면 아버지 아닙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라면서요. 수령 어버이의 그 지령을 받들어서 움직이는 당 그게 어떻게 민주정당입니까? 그거는 일극 정당이 아니고요. 독재 정당입니다. 그 독재 정당이 국회 입법권 다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권한까지 다 가지게 되겠다고 지금 저렇게 설치고 있죠. 거기다 이미 사법부는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확실하게 장악했고 대법원장 이제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꼭 사퇴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쪽 인사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퇴 안 하면 이제 뭐 법관 대표인가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 이상한 얘기 한다면서요? 재판 빨리 했다고 그거 문제 삼는다면서요? 세상에 살다 처음 봤습니다. 예. 저도 법관 출신입니다만 재판을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좋죠. 아니 재판을 빨리 하라고 심지어 633 제도까지 만들려고 빨리 하라고 하는데 빨리 했다고 난리 붙이는 이런 좌파 판사 이게 판사가 아닙니다. 이건요. 이게 좌파 포퓰리스트들이죠. 이념 과잉주의 이데올리스트들이죠.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 법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우파든 좌파든 간에 법관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당에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실 뭐 법 막 통과시키죠. 당연히 통과시키는 분들은 위헌정당이라고 해서 하겠다고 벌써 여러 차례 자기들이 공언한 바가 있는데 사람들이 설마 그럴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정당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헌법재판소 6명만 오케이 하면 9명 중에 6명, 뭐 8명 중에 6명, 뭐 자기들 어차피 6명 다 이미 풀세트로 다 채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니
6명만 찬성하면 위헌정당 해산이 되는데 위헌정당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맞다 아니다 누가 판정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합니다. 아니 내가 위헌정당이라 그러면 끝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위헌정당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증거가 필요 없다. 내가 위헌정당이라면 그냥 위헌정당입니다. 불복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산이고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기처럼 그래도 혼자 하기 뭐 위성정 몇 개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당권도 줬다가 체질도 줬다가 완전히 일당 독재가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선거제도를 아예 바꾸어서 자신들만 유리한 제도를 만들 거다. 예. 제가 예언하건대 아마도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은 중대 선거구제 하자고 할 거다.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 소선구제 유리한 지역, 뭐 수도권 지역은 네. 소선구제 계속하자고 할 거다. 영남과 호남 지역에 2명씩 뽑도록 하겠다. 혹은 좀 더 키워서 3명씩 뽑도록 하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2명 뽑아도 특정 정당만 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2명 뽑으면 무조건 1명은 민주당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구히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명백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동서화합을 위해서 이제 중대 선거제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명분이야 뭐 그렇게 하고 당연히 위헌인 법률이죠. 그런데 위헌인지 판정이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건 위헌 아니야. 이유는 내가 아니라는 게 이유야. 그겁니다.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원님 재판이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나라는 그냥 자유민주주의는 끝이다. 여러 가지 그런 절박한 마음을 저는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절박함을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럼 다시 단일화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다음 주에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라는 주장인데 뭐 김문수 후보로서는 뭐 충분히 또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지금 공당에 지금 후보로 돼 있으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이고 저는 뭐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 돈을 써가면서 그 경선에 나오셨을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은 그런 권력 의지가 있어야 사실 뭐 대통령이 돼도 제대로 일을 하시겠죠. 뭐 어쩌다가 된 분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펼쳐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일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당당한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고요. 어떻든 아이가 뭐 지금 뭐 여러 언론 통해서 또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한덕수 후보자가 등록을 못하게 되면 우리 우파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자가 유일하게 될 것이다. 기호 2번 우리 국민의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계산한다 그러면 그 말은 맞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교체하자는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안 된다. 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특히 어려울 경우에는 더더욱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당헌 당규상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후보를 교체한다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자정질환을 더 심화시킬 뿐이고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시긴 하겠지만 그런 모습은 결코 단일화가 아니다. 단수화일 뿐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자께서 뭐 후보 등록 이후에 하자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그리고 11일 전 단일화 안 될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배수혜진을 쳤는데 이 전략 자체는 그러면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전략이라고 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한덕수 후보자하고 한 번도 얘기 나눠본 적도 없고 네, 예. 그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뭐 김재원 뭐 이런 분들 또 뭐 이런 분들하고도 한 번도 이게 경선 이후에 한 번도 얘기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문수 후보자뿐 아니라 한덕수 후보자 쪽에 누가 사실 뭐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덕수 후보자는 뭐 권력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뭐 그런 그 뭐 사명감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나서서 그 대통령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지율을 통해서 시중의 지지율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럼 내게 그런 해야 될 역사적 책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참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내가 대통령 꼭 되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예. 아마 저는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뭐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걸었잖아요. 그거 이제 어제 기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까지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법적 절차를 따지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당이 대선 후보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관측을 하십니까?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관 출신으로서. 이게 사실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에게 있는데 우리가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았으면 나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전략을 쓰는지 예. 당이 진짜 이게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나 정말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니 네. 어떻게 거꾸로 되었습니까? 거꾸로 세상에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이는 자기가 마음대로 다 법 처리하고 뭐 협박해가지고 재판도 다 연기시켜버리고 법은 알아서 누우면서 재판 길 연기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 불거덩이 속으로 사법 리스크 불거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막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뭐 김문수 후보자 답답하시니까 하셨겠지만 그런 모습도 온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당대회 사실 이번에 뭐 소집하고 전국위원 소집한 것은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그 후보 단일화 절차를 추진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자로 만약에 됐으면 굳이 할 필요 없이 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덕수 후보자로 된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절차 안 거치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가 필요하니까 일정 부분 전국위원회 전당대회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다만 그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가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 교체를 인위적으로 하겠다거나 사후적으로 하겠다거나 이런 모습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도저히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처분 사건이라는 게 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뭐 총회 뭐 소집금지 가처분 이런 것이 다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보통 제기를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상 하자가 그 당헌 74조에 있는 당무우선권인데 거기에 당무우선권이 제한적 당무우선권이에요. 뭐냐 하면 전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명칭을 보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에 우선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범위라는 거를 이제 법원이 해석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엔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당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야 너희들 당내에서 알아서 해결해 이거는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기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오늘 중으로 기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자 측은 전략적 실패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당무 우선권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다라고 하면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좀 좋지 않고 우리가 누구한테 소송을 건다는 거는 그 사람 얼굴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평생 제 얼굴 안 볼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민사를 걸든 형사 고소를 하는 건데 이거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빨리 그냥 철회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100%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가처분 관련해서 저기 이준석 후보자는 다른 당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수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자의 사건을 제가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님 임명했을 때는 막았고 뭐 정진석 후보장님 그 비대위원장님 들어오실 때는 못 막았는데 지금 당원 당규상은 그 막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각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변호사님 말씀 한편 공감하면서 맞습니다. 실제로 음.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하고 이준석 당대표 사이에서 그가 충돌이 있었을 때 그래서 당 대표는 후보자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당 대표가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양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정도 차원의 규정이지 뭐 당무 우선권을 해가지고 뭐 비대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뭐 이게 쟁점이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판사 이상한 판사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군사 보고 시설에 대해서 압수색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법률의 규정에 불고 그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세상에 그렇게 입법을 창조하는 그런 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진짜 그 불법 중에 불법인 거죠. 거기 서부 지번에 이상한 판사들이 한 짓이죠. 그런 판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판사들이 이상한 판사들이 있을 수 있는 속에 들어가서 사법 리스크를 우리 스스로 떠안는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참 답답한 마음을 지금 표출하고 계시는데 그 지금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11일 이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그 선거자금과 관련된 것일 텐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의원 20명이 창당을 해서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뭐 상황이 답답하니까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플랜 B 같은 걸 마련한 것 같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금 어제 의원총회를 할 때 윤석열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저는 뭐 100% 반대합니다. 이게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예전에 민영배 민주당 의원인가요? 그 예. 꼼수 탈당해가지고요. 그 법사위원회 21대 국회 때입니다. 법사위원회 꼼수 탈당해가지고 안건 그 조정위원회 갈 때 무소속이라고 해서 거기다 넣은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던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위장 탈당이라고 그만큼 욕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만약 하면 그 위장 탈당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해서 국민들한테 야, 저 당은 진짜 웃기는 정당이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저는 우선 반대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못 이긴다고 한다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이긴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겼냐. 당이 쪼개지고 난 다음에 합쳐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당, B당으로 나눠지고 나면요. 네. B당에도 당 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당 교섭단체를 하니까 원내대표를 그렇죠. 뽑게 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비례정당 이게 사실 이 제도가 순응틀이죠.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 위성정당 만드는 이런 터무니없는 제도가 지금도 법이 안 고쳐서 할 수 없이 운영이 되는데 이게 20대 국회 때였나요? 21대 국회 때였나 보다 그런 것 같은데 네.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새로 그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합치는 과정에서 시끄러웠습니다. 그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좋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졌다 그러면 누가 좋겠느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친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진짜 쾌재죠. 쾌재라죠. A당 B당 안 합치도록 살살 뭐 여기다가 당근 줬다 저기다 채찍 줬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일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 놓은 겁니다. 분당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 놓은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지 않아도 똘똘 뭉쳐도 108석이 하나 탈당해서 107석인데 그렇죠. 이 김상우 107석 가지고서도 지금 뭐 모든 힘을 해도 안 될 판에 이거 20명 다시 쪼개가 80몇 명 하자고요? 20몇 명 하자고요? 저는 그런 방식은 이 정수가 아니다. 정석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정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김무성 상임고문이 단식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좀 단식에 나섰는데 당이 참 그래요.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은 내 이럴 줄 알았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도 있고 뭐 당에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각기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정말 할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을 저희 비판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사실은 뭐 완전히 수령 지도자 동지께서 한 말씀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반대하는 말도 싹 다 들어가 버리고 그냥 뭐 입이어 청가만 불러대는 그런 정당이어서 저희들이 비판합니다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다. 너무 질서가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이게 좀 뭐 사실 대통령 탄핵 과정도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대통령 탄핵은 계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거기에 계엄하신다는 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다는 게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했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충정을 보면 꼭 뭐 옛날처럼 뭐 쿠데타, 7.2 쿠데타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예. 정말 저 민주당 세력의 저런 폭압적인 정치 테러 아닙니까? 입법부의 테러죠. 정치 테러고 입법 쿠데타죠. 도저히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셨다는 그런 배경을 이해해 보면 탄핵을 한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 앞으로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 뭐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수습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봤었는데 그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자체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오늘 이 모습을 자초한 거거든요. 탄핵을 당하는 순간 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을 끝까지 안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고 예. 끝까지 그걸 막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의원들이 마음이 합치되지가 못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정말 죄송하게 되어 버렸는데 뭐 어떤 지금이라도 좀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도 뭐 사실 예전에 당 대표를 예. 했던 사람 입장에서 뭐 책임이 뭐 당연히 책임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뭐 그냥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스템이 좀 취약하다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 뭐 그때마다 용병도 불러오고 그다음에 대선 결과는 오히려 둘째고 대선 후에 당권 쟁탈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의원님도 과거에 아쉬운 일 겪기도 하셨고. 이 자중 질환의 역할을 제가 굳이 생각해 보자면 네. 어떠한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고한데 지금 국민의힘 구조는 다선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초선 다선 구조가 약간 역피라미드 혹은 아니면 몸통 구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했던 한나라당 때 제가 입당했을 때는 이제 18대 국회였는데 18대 국회는 그 3선 이상이 극히 적고요. 초선 의원님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의 소장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약간 그런 형태거든요. 이재명이 이제 다 그 임명을 하면서 공천을 주면서 이 피라미드 형태가 됐는데 어떠한 조직이든 역피라미드 형태나 혹은 뭐 다선이나 뭐 부장급이나 국장급들이 많고 신입사원들이 적으면 그거는 자중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솎아내려면 결국 다음 총선에서 새롭게 또 피라미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뭐 한편 뭐 공감을 합니다만 정확한 팩트를 수치를 놓고 보면 초선 의원이 과반이 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역피라미드 그런 형태는 아니고 몸통 형태는 아니고 대체로 피라미드 형태이고 민주당이 오히려 다선이 많습니다. 뭐 정청래 같은 사람은 다시 또 그 선수의 3선이 상임위원장 하는데 예. 정청래가 또 상임위원장하고 심지어 박봉계 같은 사람이 간사하고 있습니다. 박봉계 지금 4선인가 그럴 텐데요. 그 사람이 간사하고 있는데 간사는 재선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다선이 오히려 저희들 더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극 체제라고 하는 그 독선 체제가 그 당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하고 좀 굉장히 체질적으로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좀 이게 그런 면에서는 좀 질서를 조금 너무 흐트러뜨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사실 저 그 생각이 드는 당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 이어지는 이거 우리 그 전체 지휘 체계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은 비대위원회 체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의 정통성에서 아무래도 좀 취약성이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비대위원회를 그동안 너무 반복해 와서 외인 부대 뭐 이렇게 자꾸 영입하고 이런 거에서 좀 우리도 사실은 이 새로운 인재들 등용하고 그 다음에 키워 나가고 하는 일에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 나오셔서 스트레스만 받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문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양자 토론 오늘 보니까 두 분이 약간 통상 일정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후보자님께서. 그래서 아마 또 오늘 뭔가의 협상이나 토론이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오후 4시까지 일단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당원 투표하고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오늘의 교착 상황에서 큰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글쎄 뭐 여론조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뭐 어떤 문항으로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거겠죠.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면 어느 후보자를 더 선호하느냐, 뭐 한덕수를 선호하느냐, 김문수를 선호하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냐 싶은데 그 결과치를 가지고서 뭐 A 후보가 높다 그러면 A 후보를 뭐 지정하겠다. 만약 그게 후보의 교체를 결과적으로 초래한다 그러면 후보 교체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참고 자료로 사실은 후보자의 단일화를 위해 촉구하고 압박 수단으로 후보의 단일화를 뭐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이 활용된다면 뭐 저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그 여론조사 결과 A 후보가 앞섰다고 해서 그것이 가령 한덕수 후보자가 앞섰다고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자로 후보 교체를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공당이 취해야 될 모습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는 절차는 우리 당 당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당 당규에 있는 규정을 좀 애매모호하게 걸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 규정을 가지고 만약에 이 후보 교체라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저 스스로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후보가 없어지는 만약에 그걸 가처분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후보 등록이 효력 중지가 돼버리면 그럼 우리 후보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정당을 만약에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정의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선출한 후보자 김문수를 등록하고 김문수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단일화 되면 해볼 만한가요? 해볼 만한 게 아니라 뭐 죽기 살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그나마 그렇게 단일화도 하면 그래도 나을 수 있다 하는 조사도 좀 있고 여전히 집니다. 한 번도 우리 당이나 우리 당 주변의 사람들 합쳐서 다 합쳐서 심지어 이수석까지 합쳐도 예. 인석 후보자의 지지율은 사실은 저희 당 지지율이 다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율이나 중도층이 꽤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아마 10%가 가령 7%가 그 이수석 지지율이라 그러면 한 4% 우리 3% 저쪽 아닐까 뭐 이거 그냥 막연한 추측입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섞여 있는 것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수석 후보자 7%한 7%를 합쳤다. 그래도 지금 이재명을 못 이기는 판인데 지금 뭐 우리 후보 가지고서 이러고 있으니 A 후보가 어떻고 B 후보가 어떻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오늘이라도 빨리 통 큰 모습을 하나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된 힘으로 국민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떻게 저 독재 세력에 넘기겠습니까? 이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 좀 지키도록 저희들에게 마지막을 한번 보루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게 온몸을 다 던질 것입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김기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 터집니다. 속 터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 예전에 진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때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때 못지않게 지금 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 개인적인 문제가 뭐 1번이고 사실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를 그 헌법에 정해진 선거 절차를 완전히 짓밟은 것이어서 그 점에서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평가합니다만 그때의 문제는 어찌 보면 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죠. 나라를 지금 이제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뭐가 지금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김기현 의원님과 함께 최근에 단일화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